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날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11월 5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속보로 이제 네바다주의 선거인단 6명까지 이제 바이든 후보가 확보함으로써 270 그 과반을 갖다가 이제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만 왠지 아직 미국 대선 끝난 게 아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미국 대선 올 한 해 이렇게 역사적인 대선이 되고 이렇게도 시끄러운 대선이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한번 파헤쳐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양일 경제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뭐 워낙에 미 대선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짧고 간단하게 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네. 지금 게임 끝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네.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네. 이제 날렸습니다. SNS를. 네, 게임 is over. 게임 is over. 네,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지켜보고 있었던 게 매직 넘버 270을 찍어야 네. 어쨌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미식 축구하고 똑같습니다. 게임인데 룰이 있는 거죠. 먼저 득점하면 이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이든이 264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억울할 게 없는 게 경합주 중에서 네, 어제 시점으로 보면은 6개의 주요 경합주, 러스트벨트 3개, 선벨트 3개, 이것을 이 바이든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이든이 이긴다. 이게 매체들의 예측이었는데 본투표 당일날 뚜껑을 여니까 트럼프가 유리했어요. 네. 5개를 트럼프가 가져가고 네. 하나, 애리조나, 그것도 이제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애리조나 하나를 바이든이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트럼프가 이겼다는 기세로 가다가 문제는 이 중에서 일부가 다시 바이든에게 돌아선 거죠. 가장 뼈아픈 게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건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 중에서 다수 우위를 가져갔어요. 네.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바이든 입장에서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뭐 다 가져가도 됩니다. 플로리다는 이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트럼프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차곡차곡 264표를 위스콘신과 미시건을 발판으로 그랬다가 6표를 뭐로 채울 것인가. 네바다가 딱 선거인단 6명입니다. 네. 그걸로 퍼즐을 완성했죠. 그래서 게임 예, 끝났다. 이렇게 되면 게임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표대결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네. 이길 뻔했는데 이 울컥한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도 감정이입을 하면 아깝다. 재선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상 끝난 건 끝난 것이다. 오케이. 네. 최 평론가님은 끝났다.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우리 최양호 박사님의 그동안의 어떤 그 미대선 전망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오늘 가슴 아프실 분입니다. 지금 성을 그동안 바꾸셨네요. 네? 저는 이 트양호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로 우리 바꾸셨군요. 형님이 좀 바쁘셔갖고. 박사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게임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됩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지금 이제 뭐 판세 분석을 잘 해주셨지만 현재 이제 이것이 뭐 불복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선거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1,700명의 변호사들을 지금 고용을 해서 16개, 17개 지역에다 지금 다 급파를 하고 각 주의 선거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 없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 뭐 지금 뭐 유튜브 상에서 이제 몇 가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좀 소개를 드린다면 뭐 특정 주에서는 등록한 유권자 이 수보다 투표한 유권자 수가 지금 많은 게 한 15만 명 더 나왔고요. 특정 주가 아니고 어지간한 경합주에서는 다 나오는 맞습니다. 현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바이든 후보가 18만 표가 올라가는 동안에 트럼프는 300표밖에 안 올라간 그런 기록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놀란 게 뭐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올 때 2만 개의 가짜 면허증이 이번에 이제 했는데 그것이 선거용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김동석 그 한인 유권자 연맹 회장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자기는 그냥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본인은 사전 투표하셨고. 예,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기표소에 가서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려고 그랬더니 조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예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기려고 그러면 270석 갖고 안 돼요. 압승을 해야지만 이 논란이 멈춰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1월 20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아주 지루한 알겠습니다. 공방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저희 주간전망대 제작진하고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는 그 주간에는 무조건 미국 대선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두 최최 라인을 모시고 싶습니다 했는데 마침 이렇게 두 분께서 또 일정이 되고 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한데 잘 됐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우리 국내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바이든 시대에 달라질 수 있는 국제 정세, 외교, 산업,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 이걸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자 그러면 게임은 끝났다고 보시는데 전혀 어떤 그러면은 뭐 반전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안타깝게도 네. 점점 더 이미지를 망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 사실 저도 예상은 했어요. 이 지금 최 박사님 말씀에 일부 네.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죠. 만약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도전자, 야당 후보였고 뭐 바이든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었다. 그럼 이 문제 제기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트럼프 행정부라고 불러요. 선거 관리는 행정부가 안 합니까? 물론 별도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중앙선관위가 있지만 미국은 이제 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엄중하게 관리하죠. 지금 저도 그 김동석 이 한국 이 유권자 연대 대표 말씀 들었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거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시스템이 상당히 후진적인 부분이 있어요. 놀랐어요. 저도. 우편 투표는 이런 거예요. 연방 대법원이 그 표 빨리 투표소로 보내라. 오늘 개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방 우편에서 버팁니다. 아니, 우리는 순서대로 할 건데 긴급 배송해라. 싫은데요? 그래서 법정에 가게 생겼어요, 지금. 어제 국장이. 개표하다가 뭐 퇴근 시간 됐다고 집에 네네네. 갔다면서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최우선 사무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어떤 또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아 저게 미국식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민주주의구나. 나쁘게 보면 우리가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이 돼 있는 와중에 미국은 어떤 측면은 지금 서부 개척 시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보완을 위해서 간다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미국 대선이 표가 깔끔해서가 아니에요. 아마 재원표하면 저는 많은 표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미국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의 추세와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하게 컨센서스, 이 미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여기서 연방 대법원의 보수 판사 6명이니까 유리하니까 대법원에서 한번 소송 붙어보고 그다음에 다 한번 까보자 하고 재검표 해보고 문제 제기하고 해서 지금 바이든을 만약 당선자 자격에서 몰아내고 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2기 갑니다. 미국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 그건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라고 소송을 낸 게 아니라 개표를 중단해 주십시오. 270석까지 가지 않도록 그 상태에서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보시면은 지금 4군데를 했어요. 그러면 위스콘신은 재검표.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미시간은 28만 개표 표가 중단. 하는데 그게 안 올라간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개표를 중단해 주십시오. 미주리, 이거거든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조지아까지. 조지아.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막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증거를 대든가 그다음에 끝났을 때 어떻게 하든가 등등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개표가 다 완전하게 끝내는 거는 11월 15일이 훨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오하이오가 마지막으로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워싱턴 DC가 마지막 날인데 23일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 논쟁이라든가 서로의 검증 과정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고 사실 이거를 저는 뭐 그래서 트럼프 뭐 이제 불복 선언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니고 이것도 어떤 절차를 받아서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 거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잘 아시지만 트럼프 대 반 트럼프거든요. 바이든이라는 후보는 자체 발광이 아니었어요. 반사체였단 말이죠. 그리고 자체 발광을 해야 될 시기에서는 앞에 어둠과 안개를 자기네가 치우는 방향을 해야 되니까 이 소송 뭐 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정확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그럼 뭐 갈 때면 가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사실 미국 민주주의에도 좋고 지금 사실 뭐 몇십 년째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제 개헌하자 이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 통일을 선거 개헌하는데 제도도 지금까지는 뭐 지난 40년 동안 뭐 나라 전체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이겨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계속 이걸 반대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수정헌법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가고요. 일단은 뭐 어떤 이유라든지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으면 일단은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걸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한 번은 바꾸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승복 문화. 네. 예전에 참 인상 깊었던 게 엘고가 연방 대법원까지 가다가 예. 그 조지 W 부시였죠. 아들 부시였죠. 결국 플로리다 그래. 당신이 이긴 걸로 하자 해서 그렇죠. 그때 저는 또 순진할 때, 야, 엘고 멋있다. 야, 저런 게 역시 미국인가 보다 이랬는데 이번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네. 엘고와 트럼프는 다르다. 네, 다른 엘고와 사람이고요. 트럼프는 다르다. 엘고는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잘 됐어요. 이 인생의 여정이 네, 풀어가는 걸 그렇죠. 보면 지구 환경 운동가로 변신해서 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존경을 받으면서 그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상원 의원의 아들 2세 정치인으로 저 사람은 부잣집. 그러니까 빌 클린턴은 그야말로 역경의 스토리가 있어서 네. 미국인이 사랑한 대통령이고 심지어는 지퍼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걸 극복하고 말년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행복한 부부예요. 힐러리도 뭐 있죠. 집권엔 실패했지만 사실은 이 트럼프를 막지 못했다는 원죄가 민주당 후보로서는 있을 뿐 뭐 인생은 저는 행복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또 이 엘고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네. 제가 보기에는 권력 욕망의 화신인데 이걸 지금 놓치고 나면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하는 걸 가져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사익 추구의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민주당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민주주의적인 제도화, 사법적 판단 저 다 그거 갈 거라고 봅니다. 한 달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국은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냐면 트럼프 본인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이게- 잠깐만 이게- 박사님, 네. 요거 지금 못 보던 소품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이건 뭐 제가 클린턴 대통령 백악관 방문했을 때 방문 기념품으로 직접 받은 거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보면 오리지널 Seal of USA President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좋게 얘기하면 옥새죠, 옥새. 옛날 그 그래서 임금님들 대통령이 대통령 편지나 모든 문서에는 이제 저 도장이 찍는 찍히는 휘장. 거를 이렇게 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진짜 예. 주간전망대 미대선 특집에 이만한 소품 어울리는 소품은 그런데 없겠습니다. 어울리는데 정말 나쁘신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대통령에 받아와 놓고 지금 트럼프를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거야, 이거 그건 변절 받는 아닙니까? 받는 건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자 이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에서 뭐 트럼프는 선거에 지면은 미국 떠나야 돼요. 뭐 재산세 소송부터 뭐 소득세 소송부터 하도 많아갖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상대가 스티븐 더글라스였는데 민주당 후보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링컨이 이겼어요. 그것에 불복했고 남부에 있는 7개 주가 일으킨 사건. 남북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이 사태를 잘 정리 안 하면 내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들 많이 우리 신문에서 보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워싱턴이나 LA나 비버리 힐스나 다 상점이 그렇게 합판으로 있구나. 합판하고 지금 뭐 총알 및 총기 판매가 지난해 뭐 91%가 지금 증가하는 등등. 네. 근데 자기네들 교육을 뭐 하여튼 역사의 교육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진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간단 말이죠. 연방 대법원에서 빠른 결정.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승복, 그 결정에 대한 승복.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미국의 전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으로 귀결이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오하이오에서 이기고 또 지는 또 진짜 그렇죠. 희귀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지금 이번에 희귀한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맞아요. 당선된 후보는 오하이오에서 꼭 이겼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오하이오를 트럼프가 이겼단 말이죠. 먹었죠. 근데 이제 지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신기록들이 나오는데 제일 뭐 뚜렷한 건 그죠. 만약 바이든이 되면 여성 부통령이 처음 나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전직 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깨부순 또 첫 번째 사례가 그렇죠. 되고. 아 케이스가 첫 케이스입니까? 네네. 네. 부통령 그다음에 하다가 여기 성공한 대통령 된 적이 사람은 없어요. 많은데. 그리고 지난 40년간 S&P 500이 8월 달에 상승했을 때 집권 여당이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또 첫 처음으로 케이스가 되나요?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저한테는 이 뭐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데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항상 이겼답니다. 네. 굉장히 정확한 이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고요. 가장 지금 뼈 아픈 건 뭐죠? 뭐 경제 실패로 한 사람들을 많이 봤죠. 카터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이런 거 봤지만 요번에는 33.1%라는 미국 최고의 기록을 어떤 분기별로라도 지금 분기별 내서 연율로? 네. 네, V자 반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망친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엇갈린 부분들의 시그널을 내고 있는. 그래서 바이든이 됐을 때 바이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발광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반사체였거든요. 트럼프 대 반트럼프에 대한.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게 기록이긴 네. 합니다만 박사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반전의 가능성도 남았다고 오히려 들립니다. 뭐 많이 이 나오네. 한꺼번에 이게 다 깨진다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에 브렉시트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그때 당선. 힐러리 가장 충격적인 네, 일이죠. 그때 이후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소위 주류 언론들의 여론몰이가 좀 이번에도 뭐 시원찮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반은 봐요. 맞고 반은 2016년에는 그냥 망했고요. 예. 여론조사 기관은 얼굴을 못 뜨는 그때 파산한 데도 있어요. 이제 큰 데가 네. 뭐 베팅을 했다가. 근데 그때 맞췄던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네네. 이 그야말로 보수 성향의 이 여론조사 기관 이번에 또 맞출 뻔했어요. 아주 박빙으로 예. 쭉 트럼프 우세를 이 바이든 우세를 점칠 때 딱 라스무센만 1~2%포인트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이 여론조사 기관 또 올해 다 망하는 것인가 그랬는데 이 여기서 이제 붉은 신기루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자정에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탄광 지역인데 전통이 있는 거예요. 탄광 광부들이 자정에 주로 이 1, 2 교대를 하다 보니까 일을 마치고 갱도에서 나오면서 투표하던 전통을 사실은 지금 광산은 다 없어졌지만 그 마을에서 전통을 지키고 5명에 5명 유권자가. 근데 첫 마을에서 5명이 다 바이든이야 우리 동네는. 5대0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마을은 16명이 유권자인데 우리는 다 트럼프야. 네. 16대5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어쨌든 빨갛잖아요. 네. 그 지역 표시는 빨갛게. 그 빨간 점이 찍히는데 작은 마을부터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부에 네. 저 시골 마을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보수 성향이 강해서 초반에는 다 빨갛게 물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도시 인구 밀도가 높고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는 뒤늦게 이제 되고 올해는 또 특이하게 우편 투표가 워낙 많아서 개표들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다 빨가네. 이게 이제 파란 지점들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빨간색이 사라지는 걸 붉은 신기루 현상. 이게 이제 선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예. 이번에도 결국 그게 맞은 것뿐이지
처음에는 와 미국이 다 빨갛다 트럼프가 나 이겼어 이게 좀 너무 어린아이 같은 판단이 아니었느냐. 근데 여기서 조기 승리를 선언해버리고 이런 경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용퇴를 하기도 본인 발목을 본인이 잡아버렸는데 저는 아까 최 박사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바이든은 매력적인 후보가 아니었고 그리고 매력적인 대통령이 될지는 이제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고 당선이 된다면 취임을 한다면 자체 발광을 안 했고 이번 투표는 오직 무슨 투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 트럼프를 막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최초의 이 수치가 하나 또 나왔어요. 지금 역대 모든 대통령 당선 후보 중에 바이든이 최다 득표자예요. 네, 뭐 그 얘기도 7천만 표를 들었습니다. 넘겼어요. 뭐 이번에 역대 투표도 제일 네, 많이 제일 했고. 많이 했고. 많았으니까. 예. 그리고 이 오바마가 6,900만 표였고 우리가 네. 힐러리 때를 보면 힐러리가 6,500만 표를 넘겼고 트럼프가 그때 6,200만 표를 넘겼는데 6,300만 표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득표는 더 적은 트럼프가 된 거잖아요. 승자 독식 방식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뭐냐면 바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어떤 또 강력한 저항이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바이든을 방패로 막아쓴 건데 이 여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지저분한 과정으로 승복하지 않는 유례없는 전통을 만들어내면서 알겠습니다. 깼을 그러면 때 그 정도에서 저는 이게 미국의 대혼란이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최양호 박사님께서 평소 대비 이렇게 좀 말씀을 아끼시는데 아까 말할 틈을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앞으로 40일 동안 점심을 사셔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 40일 동안 점심을 사셔야 된다니까 오늘 최 박사님의 기분도 그거 한데 네네. 많이 꿀꿀하실 텐데 네. 박사님 네. 우리 최평론가님의 견해나 이런 거는 대충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끼시니까 제가 어제 오늘 여기저기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서 이렇게 도출되는 이 정도는 최양호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아, 또 오늘 영업 비밀을 닦아야 되네. 결국은. 이거. 첫째. 네. 과연 여론조사가 그때도 틀리고 이번에도 조금 이렇게 엇박자를 보인 것이 여론조사 어떤 조사 방법론상의 오류인가 아니면 그쪽에 의도는 없었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과연 이것이 트럼프 대 바이든 공화당 대 민주당의 대결인가 아니면 트럼프라고 하는 거의 이단화적인 정치인과 기성 그 트럼프의 그 취임 연설에서 굉장히 매몰차게 몰아세웠던 기성 정치인들 내지는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기성 세대들의 어떤 싸움인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최평론님이 말씀하셨던 트럼프의 지저분한 불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저분한 불복 이전에 혹시 지저분한 부정선거는 없었는가? 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뭐 하여튼 몰아서 말씀을 예, 드리면 예.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 반트럼프. 그러니까 네, 트적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트적트가 트적, 돼서 트적트.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모습이 나왔냐면 사실 정책 싸움이 됐었으면 버니 샌더스가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가장 뭐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버니 샌더스가 떨어지면서 이제 바이든이 올랐단 말이죠. 사실 3월 달이면 그 뉴햄프셔 첫 번째 에서는 이 바이든이 된다는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선거가 일단은 트럼프 대 반트럼프로 가다 보니까 이 선거 전체가 정책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 감정 싸움으로 흘러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집토끼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그러니까 이분화를 시킨 거죠. 딴 데 갈 필요 없어. 우리 저기만 잘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만 지키면 된다. 예, 요번에 트럼프가 신기하게 50개 주 다 돌아야 되잖아요. 아. 16개 주는 발도 한 번 안 들였습니다. 네, 네, 네. 플로리다 10번 갔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특히 이제 뭐 2016년도 대선의 키워드는 샤이 트럼프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게 있니 없니 하는데 샤이 트럼프가 더 숨은 거예요. 뭐 이제는 이 샤이 트럼프라고 했는데 나 트럼프 좋아해 하면은 사실 사회적으로 쟤랑은 친하지 마. 이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 분위기가 선거상에서 했기 때문에 4년 전보다 더하다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론조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 평가들이 나오는데 요번 여론조사가 틀린 이유, 일본이 인구의 질과 양의 변화를 보정치에 많이 안 넣었다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애리조나 같은 데는 72년 동안 민주당이 한 번도 안 되는 데예요. 거기 이번에 이겼거든요. 근데 애리조나가 지금 히스패닉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바뀐 거예요. 요번 만약에 페인이 된다 그러면 페인 중에 페인은 애리조나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몰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샤이 트럼프가 더 숨었다는 거죠. 더 숨은 부분들을 못 찾아내면서 이게 갔다. 그럼 대안으로 우리가 2016년도에 마친 게 구글 트렌드란 말이죠. 구글 트렌드조차도 요번에 정확하게 맞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말을 아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뭐 재미난 통계 중에 하나가 지금 전체 유권자 중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는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되는 부분. 그래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지 지금 미국의 양극화, 아주 진짜 첨예하게 되는 양극화를 풀어내는 게 사실 가장 분열 양상. 분열 양상을 이제 어떻게 단결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여론에 이제 뭐 잡히지가 않았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이번 여론조사회가 굉장히 이제 바이든 쪽에 유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샘플의 38%가 민주당, 22%가 공화당으로 나와 있답니다. 지지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집단이 조금 썰려 쏠려 있었네요. 예, 저쪽에 이제 들어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냉철하게 보면 트럼프가 작중수를 둔 거예요. 그만큼 내 토끼들만, 내 집토끼들만 몰아다 보니까 저쪽이 뭐 분리되면서 뭐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고요. 요번에 가장 이 여론조사 중에 틀린 부분은 요번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도시에 사는 사람, 교외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세 분류로 보정치를 두려고 했는데 교외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완전히 어긋나게 나온 거예요. 교외에 사는 여성들의 표가 누가 더 많이 나왔겠습니까? 원래는 트럼프가 한 20%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70%가 거꾸로 나온 거예요. 교회의 여성표가. 네, 교회의 중년 여성표들이 트럼프 싫어 이런 줄 알았는데 거꾸로 나온 그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한 게 여론조사였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다음번에는 하겠지만 그래도 요번에 가장 좋은 선거를 낸 것은 블룸버그에서 갖고 있는 호크피시라는 그 AR을 장착한 것이 제일 하고 두 번째로 정확한 게 구글 트렌드. 근데 구글 트렌드가 뭐를 했냐면 키워드를 뽑았는데 희망, 믿음, 재건 이게 누구한테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으세요? 희망, 믿음, 재건. 예. 그게 키워드인 후보가 누굴 것 같으십니까? 트럼프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놓치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 놓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계속 뭐 진화되면서 가는데 요번은 하여튼 특이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 선거에 저는 뭐 가장 큰 이 법칙이 게임의 법칙이 변칙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우편 투표는 사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무리를 해서까지 그 베럿 대법관을 갖다가 이렇게 공화당을 갖다가 이렇게 독려해서 상원을 독려해서 이렇게 대법관 구도를 갖다가 6대3으로까지 맞춰놔서 뭐 존 로버츠 그 연방 대법원장이 저쪽으로 가도 괜찮을 정도까지 해놓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일종의 그거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하면서도 바로 연방법원을 갈 거야 할 때의 표정이나 우리 이기기 위해서 가고 있어 하는 그 바이든 후보의 표정이나 두 번 다 제 느낌은 그랬어요. 두 사람 다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 사람 다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바이든이 믿는 구석은 뭔지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알고 던지는 멘트 같았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장이 궁금한데 왜 이렇게 길길이 뛰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아니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 후보가 극과 극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가 2기 집권했을 때의 경제 정책의 향방. 트럼프는 이제 읽히는 사람이에요. 예. 샤이 트럼프가 더 숨었다. 이건 역으로 또 이 샤이 트럼프도 존재하더라고요.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샤우팅 트럼프가 있어요. 샤우팅 트럼프 예, 있죠. 트럼프는 이제 외치고 아니, 총기 들고 그냥 민주당차 네, 들이받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만약 낙선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트럼프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강점이 많아요. 자기 욕망이 솔직해요.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냥 그 가면 쓴 포커페이스 하는 정치인들보다 나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인 전체에게 좀 프라우드업 시켜주지 못했어요. 약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샤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트러블 메이커여도 되는 건가? 들이받고 싸우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익을 챙겨줬으면 하는 건 미국 모든 유권자의 바람인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챙기지는 좀 말지. 중국 때리기, 뭐 화웨이 때리기, 그다음에 뭐 우리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할 거야. WHO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 싸우는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밖에서 우리 프레지던트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는데 이거는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트럼프 본인을 망치고 있다.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 박사님한테 질문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전 여론조사가 틀린 이유는 여론이 흑심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미디어는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욕을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먹물들이 식자층이 트럼프가 싫어도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반 트럼프에 실렸어. 트럼프가 떨어지게 하고 싶어. 전 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론조사와 매체의 기사에 상당히 트럼프에게는 불리하게 움직였는데 그거는 저는 세임인 것이 트럼프는 권력을 가졌고 막 또 이 미디어를 때렸고 미디어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여론의 일부 트럼프는 부끄러운 대통령이야를 막아보기 위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직업적인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이 미디어만 욕할 것도 없다. 서로 이 악순환의 고리다. 그래서 그 전쟁은 트럼프는 CNN과 싸운 거예요. 트럼프는 미디어와 그렇죠. 싸운 거예요. 매체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조중동하고 그렇게 싸우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과 언론이 매우 관계가 안 좋구나. 그랬을 때 사실은 집권 세력이 어떤 불이익을 선거 시기에 당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다르지 않다. 이런 측면들을 보면 그렇고 저는 여기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트럼프는 시장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지표가 자기를 살려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직 경제를 봐. 내가 대통령이고 앞으로도 대통령이 되어야 해. 코로나19 중요하지 않아. 경제부터 살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역이냐 경제냐. 늘 시속 게임을 하는데 그냥 코로나19 제껴버리고 경제 올인이거든요. 성과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네. 그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 과반의 미국인들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본다면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호프, 이 희망, 그리고 뭐 재건, 미래 이런 거 좋은데 사실은 이걸 다 뭉쳐서 이 대통령 리더십에 요구하는 건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을 목표를 보여주고 그걸 멋있게 포장해서 그냥 저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겠네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안 하잖아요, 미국이. 뭐 새벽정의 훈련회 합니까? 비전으로 치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마감하는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저는 바이든 후보 뉴스에 유심히 봤는데 트럼프 싫지. 저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나 찍어. 이거밖에 그러니까 없던데 뭔 비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오바마가. 뭐냐면 오바마란다. 저. 비전과 오바마지. 캐치플레이스 혹은 슬로건은 이 아이덴티티가 매칭되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보시면 그레이트해져요? 미국이 그레이트해요? 20세기처럼 그레이트해요? 저희가 20세기에 제가 헐리우드 키드로 미국 영화 보면서 야 미국은 대단해. 서북에 존 웨인이 나오고 아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보세요. 위대해요. 이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그 총을 맞고도 농담을 던지면서 이 동서냉전을 그 동구권을 부서내요. 그래. 그러면은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공화당 이제 구성하는 부분, 하원 구성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원 하원이 서로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가 수익성이 제일 좋습니다. 네. 13.6%.
그다음에 대통령과 이제 그렇게 상원 하원 갖다 싹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이렇게 거꾸로, 예. 나눠서 하원은 지금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공화당. 그나마 이제 우세이지. 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제 바이든의 지금 공약 중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특히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기술주에 있는데 대한 규제. 그거 막아줄 거야. 그다음에 공화당 상원에서 분명히 증세하는 거 막아줄 거야. 아, 균형 잡았네. 그러면 이제 뭐 수익률 괜찮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규모 재정 부양책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좋죠. 그거는 지금 뭐 거의 합의가 된 상태니까 일단은 유동성 공급은 이제 분명히 해주는 걸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일정 기간은 가겠죠. 그걸로 가니까 지금 이제 좋은 거는요. 지금 어떤 법적 절차 이거 하는 동안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지금 없어졌으니까 지금 올라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지수 보고 따라가는 건 진짜 뭐 나쁜 좀 생각입니다. 아니다. 예, 어리석은 이때는 생각이죠. 종목별로 실적이 좋은 대로 다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든주, 그다음에 트럼프주 이렇게 했는데 누가 더 수익성이 좋을 것 같으냐? 트럼프주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든주는 지금 뭐 굉장히 어깨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지수 그다음에 뭐 실적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 전문가에서. 달러 약세를 보십니까? 달러는 약세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기간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일 걱정되는 게 중국하고 지금 상관계 0.8까지 가놓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흥미진진한데 저는 요새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일단 가격 보지 마라. 그 대신 뭐 얼마나 이 뭐 매도 매수량이 얼만큼 되느냐 그 그래프를 그려서 봐라. 두 번째 무조건 환율 봐라. 환율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로 온 것 같습니다. 환율이 중요한 시기로 온 것 같다. 예. 시장과 관련해서 제일 네. 지금 문제 우리 박사님은 네, 환율을 짚어주셨으니까요. 갖다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시장과 저는 관련해서 이 시장에서 IT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IT는 트럼프 때보다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이든의 정책 중에서 민주당, 공화당의 전통적 특성도 있죠. 작은 정부, 큰 정부. 시장을 규제하느냐, 완화하느냐. 그래도 어제는 홀홀 날았는데 IT들이 헐헐 날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상하원의 균형과 그리고 이제 그 조합에 따라서 역대 이 경제가 좋았던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과 상하원 조합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든 당선 시 미국 경제 좋아져. 아까 속보로 딱 떴는데 그 리포트를 낸 게 현대경제연구원이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냈냐면 수출을 다자무역주의로 가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수출이 보호무역주의에서. 2% 정도 늘어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가 그래서 0.4%인데 그 속보를 보는 순간 최 박사님은 바이든이구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네. 결제 라인에 없었어요. 그 리포트와는 상관없으신 겁니까?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뭐 환율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 IT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주의자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 이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뭐 아마존, 구글, 지금 이제 뭐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인데 IT는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 시대로 달려가고 계신 거고 네네네. 최 박사님은 아직 두 바이든 달의 대통령 위기가 있다. 일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조금 더 봐야 되지 장기간으로 봐야죠.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 1월 한 10일 정도에 다시 한번 셋이서 뭉쳐갖고 1월 6일에 결정 나니까 하원에서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 6일에 보셔야 돼요. 네. 그 승인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두 최 고수들을 모시고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은 가장 무난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최양호 박사님은 아직도 하면서 이제 욕 먹으실 만한 얘기를 하셨고. 아직도가 아니라 그거 갖고 지난 4년 버텼는데 예. 이 문제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켜보시고 시장의 반응도 하루 이틀만 갖고는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4일 날 우리 아시아장 특히 서울에서 뭐 아시아장 할 것 없이 장중 변동성 보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변동성 장세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5일자 녹화분 주간전망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신영정권 김학준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미국 대선이 아직까지 조금 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한번 미 대선 이후 한번 좀 네. 짚어주시죠. 근데 뭐 선거가 끝나도 뭐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뭐 상황을 한번 나름 복기를 해보면요. 네. 이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진보적 경제학 교수죠. 민주당 지지자인데 네. 어제 개표가 진행이 될 때 야 끔찍한 선거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바이든이 돼서 다행인데 이제 트럼프가 불복을 시사하는 점이 있었고 또 이번에 사실 선거하기 전에 블루 웨이브라 그래서 민주당의 당색이 그 푸른색 아닙니까? 네.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상원 다수당도 민주당이 가져올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무산이 됐고 그리고 뭐 하원은 뭐 민주당이 여전히 뭐 다수당이지만 좀 의석수가 조금 오히려 뺏겼고요. 공화당이 조금 더 가져갔죠. 예,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 좀 거론은 안 됐지만 크루그만 교수가 대법원 얘기도 했거든요. 대법원이 지금 이제 공화당 인사가 이제 많이 장악을 하고 연방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단일한 색깔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금융시장은 뭐 굉장히 좋은 쪽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상원을 그 공화당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은 정부가 말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뭐 증세도 바이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못 갈 거야. 세금 무르릴 거라는 건 사실 뭐 투자자에게 나쁜 건 아니고요.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뭐 그렇게 뭐 세게 못할 거야. 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은 두루두루 또 좋은 쪽으로 특히 이제 바이든이 재정 적자를 많이 못 낸다 그러면 사실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뭐 그 빅테크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해서 네. 뭐 어제 오늘은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메인 어떤 시나리오로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사실 뭐 상황이 종결됐던 거죠. 나머지 다 그랬죠. 요식 절차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간접 선거인단이 만들어져서 투표하고 대통령 취임하는 건데 트럼프가 뭐 오늘은 대선을 이제 조금 이제 불복하는 태도에서 물러난 듯한 태도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뭐 법원으로 가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한번 보면요.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주요 경합주에 대해서 이거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사전 투표 무효로 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 네. 일단 12월 8일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직접 투표할 각 주의 그 대표들을 뽑는 시기입니다. 네네. 근데 그때까지 일단 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원은 공화당 중심의 5대4로 공화당 인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그 완고한 보수 대법관 후보를 10월 말에 그냥 급히 기어의 그 예, 베럿 대법관을 그렇죠. 앉혔죠. 예. 뭐 보니까 미국 대법관은 그냥 종신이더라고요. 네. 죽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뭐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대법원이 판결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대법원은 공화당 친화적이고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내년 1월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지만 네. 이제 내년 1월에 투표할 때는 지금은 이제 그 하원 의원이 주 인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같은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인구도 많고 의원도 많은데 다 민주당이 장악을 했는데 근데 이때는 50개 주고 한 표씩인데 주별 다수당이 투표하는 건데 저렇게 보면 공화당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지도를 봐도 공화당 쪽 지도가 뻘겋게 칠해진 데가 그럼요. 훨씬 개수도 많고 개수가 지역적으로 더 넓죠. 많습니다. 이제 워낙에 민주당이 그렇죠. 대도시 중심의 인구 많은 많은 주에 쪽으로 이겨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가도 공화당이 유리하고 만약에 또 여기서도 혹시나 결정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상원에서 부통령을 이제 선출을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데 상원은 또 이게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전부 바이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바이든이 뭐 개표에서는 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거의 사실인데 여기서 얼마나 승복하느냐가 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네. 아닌가 싶고요. 그러네요. 사실 이번 그 선거 전까지 시장 보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조합이 이 조합이었거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탈환 못하면 이건 뭐 그냥 그 대통령 하는 거 의회에서 그 발목 잡는다는 거였는데 네. 어제 오늘은 제 생각 그 선거 직후에는 예. 시장이 굉장히 뭐 좋은 쪽으로 보는데 예. 제 생각엔 앞으로는 승복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경합주에서 이제 우편 투표 네네. 열리면서 바이든이 역전하고 나서부터의 미국 시장이나 그에 이은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 이걸 갖다가
뭐 그걸 갖다 답이라고 꼭 볼 것도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진짜 그 어떤 승자에 대한 인정과 네.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인정을 못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경기부양 법안이 합의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지금은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고 봤을 그런 기존의 기대로는 1월 임기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 생각에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은 상황에서는 좀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두 그림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는 대체로 이제 여야 간의 미국의 정당 간의 정쟁이 있을 때 시장이 휘청했거든요. 예. 왼쪽 그림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그림인데요. S&P 500 지수입니다. 아하. 네. 보시면 리먼 파산 직후에 주가가 떨어졌다 일시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뭐 그 구제 금융 법안이 나올 거란 기대였는데 구제 금융 법안이 당시에 이제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이었는데 하원 공화당의 다수당인데 공화당에서 그걸 엎어버렸어요. 이게 혹시 그 TARP 타프를 말씀하시는 타프죠. 예, 부실 자산 트러블드 구제 프로그램.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을 예. 했던 그거. 그게 처음에 애초에 부결이 됐었죠. 애초에는 부결됐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저 2008년도 금융위기 국면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실 지옥이 열린 거는 리먼 파산 직후도 있지만 정책 난맥으로 주가가 정책으로. 떨어졌고요. 네. 또 2011년 8월 달에는 국가 부채 한도 늘리는 협상에서 저때 오바마 때 민주당과 아닙니까? 공화당이 오바마 때였죠. 네. 그 합의를 못 이루어지면서 뭐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는데 트리플 A 뺏어가고 할 때. 그랬죠. 강등하고 할 때. 그 전제가 여야 간의 정쟁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뭐 어느 나라나 네.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중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 이후의 법안이나 이런 거는 공화당이 얼마나 승복하느냐고 또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로 간다 그러면 아까 그런 것처럼 이해관계가 아주 엇갈리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조금 뭐 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예. 있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대선은 사실 선거 끝나면 뭐 대략 그 구도가 나왔는데 정책 리스크의 상승.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공화당의 승복 여부가 좀 네.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뭐 바이든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이 조금 올드보이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72년부터 상원의원 했는데 대통령 도전한 게 88년이었습니다. 32년 전에 이때 이제 레이건 말기에 네.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네. 됐을 때 네. 민주당 경선 나갔다가 이제 떨어졌고 2008년 오바마도 대통령 됐을 때도 나갔으니까 네. 32년 전과 또 12년 전에 한번 했던 분이라서 제 생각엔 이분이 굉장히 뭐 가족사의 비극도 있지만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가족을 중시하고 또 굉장히 허술한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말실수가 많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밉지 않은 캐릭터라서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이 시장이나 굉장히 이단화적인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이분의 경우는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독특함보다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문법, 사실 민주당이 올드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걸 쫓아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이 되면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를 갈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미국이 최근 한 뭐 60여 년 동안에 미국 사회가 직면한 고민, 뭐 주요 현안 이런 것들 정리해 봤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요. 누가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양극화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재정 적자, 맞아요. 또 네. 미중 갈등, 네. 뭐 코로나 이런 건데 오늘은 네. 제가 양극화와 재정 적자를 조금 짧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투자 아이디어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K자형 회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다들 아시는 예, 많이 개념이고. 아는 네. 뭐 좋은 사람들 자산가들은 좋아지고 뭐 이런 건데요. 없는 사람 힘들고. 예, 네. 오른쪽 그림이 그걸 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요. 미국의 일자리입니다. 코로나 발병한 2달 동안에 2,200만 개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후에 회복이 되고 있지만 일자리 증가 속도가 지금 벌써 힘을 잃고 있는데 네. 2,200만 개 없어지고 일자리는 1,100만 개 회복됐는데 주가는 뭐 사상 최고치로 갔으니 네. 뭔가 실물 경제보다는 주가가 이제 자산 시장이 달리는 건데 저런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사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이나 주택이나 본질은 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지니 계수 같은 거, 진익에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지니 계수는 그 소득 계층 중에서 이건 소득 지니 계수인데요. 네. 얼마나 그 특정 계층으로 돈이 소득이 쏠리냐입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불평등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집권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라는 세상이 펼쳐졌고 지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이게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우상향이네요. 지속적인 그래도 7, 80년대까지는 미국이 비교적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고 노동조합이 힘이 있고 하던 시절에는 크게 보면은 좀 평등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하. 60년대를 그리면. 이 무렵은. 네.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로는 미국이 그렇게 간 거죠. 예. 특히 이제 오른쪽의 그림처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한 12년이 지났는데 네. 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 더 낮아요. 코로나로 인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 효과도 있지만 거의 실물 경제에서 생산은 정체가 돼 있는데 집값 쉽게 올랐고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금융위기 직전을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산업 생산은 96이고 네. 주택 가격은 110이요. 네. 주가 지수는 217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라는 게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자체라 그러면 네. 예, 굉장히 이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긴 힘들어졌는데 네. 뭔가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네. 이런 거고요. 돈이 돈 버네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지금 선거가 아니고요. 4년 전의 선거인데요. 예. 미국 대선에서 이제 힐러리 4년 전에 후보 찍은 쪽은 파란색이고 트럼프 지지한 쪽은 붉은색인데요. 네. 미국의 50개 주를 소득 높은 순으로 왼쪽부터 내림차순한 겁니다. 왼쪽부터가 소득 높은 순서다. 쪽이요. 예, 못 사는 동네가 다 찍은 거예요. 당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번에 러스트벨트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인 걸 민주당이 상당히 탈환을 했지만 4년 전에 이다나가 출연했던 건 기본적으로 이런 불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가려움을 긁어줬다고 할 수도 있고 선동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의 지난 4년에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팍스럽고 조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질적인 역사를 만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잠깐만요, 자, 센터장님. 네. 야, 이런 것도 새삼스러운 상식이네. 50개 주 가운데 제일 소득 수준이 높은 데가 콜롬비아주고, 네. 그다음 매사추세츠인데 제일 못 사는 데가 미시시피고, 그다음 못 사는 데가 아이다호네. 예, 내려오고 아이고, 네. 허클베리 피네 모음 나오고 뭐 이런 동네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황이라고 하는 기업의 네. 주가를 보면요. 지금 구글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고요. 예.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아마존 주가인데요. 아마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미국의 소매업 취업자 수입니다. 음영으로 치는 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저건 사실 뭐 많이 줄어든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거고. 네.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의 노동 시장이 아주 타이트할 때도 아마존 들어가 있는 데는 일자리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 낙관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야, 그래도 기술이 일자리 만들 거야라는 주장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미래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만 저런 기술들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경쟁이 안 되면 이 반독점으로 걸리겠어요. 그럼 이 산업은 굉장히 성숙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설사 뭐 소위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네. 과거보다는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오른쪽에 보여주는 그림은 S&P 500에서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합친 기술주 대표 한 6개 시총 점유율이 42%, 500기준 42%가 되는데 네. 어느 시기에나 당대 인기주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비슷하게 기술주에 탐닉했던 닷컴 버블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그 당시 인기 있었던 기술주 몇 개를 묶어보면 상위 6개 23%밖에 안 됐으니까 뭔가 쏠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도 느끼고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조금 날이 서 있어요. 날이 서 있다. 예, 어떤 기본적으로 전개 저성장에 맞습니다. 네. 뭔가 이제 잉여가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음 타깃은 페이스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페이스북은 기업 분할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규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포퓰리즘이라고 뭐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혁신의 싹을 자른다 예를 들면. 근데 저는 뭐 그것이 설사 포퓰리즘이라도 지금의 정책은 무조건 약자 편에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가 설사 상원을 그 공화당이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지금 미국 법무부가 구글 반독점 조사하는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지 바이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여야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기업들이 뭐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좀 예, 높습니다. 예, 뭐 예. 이 애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이후 4,700%, 아마존은 9,900%, 뭐 감도 잘 안 와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네. 그럼 이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망할 거냐? 아유, 어떻게 망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아주 위대한 기업이 돼서 이런 기업들을 닷컴 버블 때 주도주들과 비교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때 비즈니스 모델도 없었고 맞아요. 근데 수익 이제 모델은 뭐 걱정이 돈도 되는 건 뭐- 뭐냐면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졌어요. 그래요. 그럼 저 그것도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뭔가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란 기대인데 우리가 이들 기업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많이 늘려야 저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데 이 기업들이 규제로 망하진 않겠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데는 태클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비싼 주식의 장기 횡보인데요.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가 인기를 끌었던 게 지금 있고요. 또 한 20여 년 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당대의 성장주들입니다. 네. 이런 주식을 보고 그때 투자자들이 원 디시전 스탁이라 했었어요. 한 번 의사결정 내리면 팔 필요 없이 평생 가져가야 될 위대한 기업이야. 샀다 팔았다 할 것도 없이. 예. 근데 이 기업들도 IBM의 경우 맥도날드 전부 니프티 50의 대표주고 네. 또 위대한 기업들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네. 근데 IBM 주가의 경우는 니프티 50 장세의 고점이었던 73년의 고점을 완전히 넘어선 게 97년이고요. 그러네요. 주식 비쌀 때 잘못 사면 14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예, 거. 저거에서 뭐 사실 뭐 망한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오랫동안 과거와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요. 맥도날드도 그 고점을 13년 지나서 넘겼기 때문에 73년 고점 뭐 전 무렵을 예, 85년에 넘어섰죠. 85년.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 아닙니까? 그래도 저거는 저기 짧은 양호한 편이네요. 편이죠. 양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다가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그나마 좋은 그나마 기업이니까 기다렸더니 좋은 기다려서 벌었고 예. 또 뭐 깨질 때도 사실은 감내할 정도 그러네요. 수준이었다고 봐요. 아주 네, 고점에 산 게 맞아요. 아니라면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비싼 주식 살 때 늘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화학 기업들을 닷컴 버블 때 기업과 버블은 온당치 않지만 온당치는 않지만 저 밸류에이션은- 위대한 기업들도 비쌀 때 잘못 사게 되면 고생을 했고 규제라는 것이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하. 눈여겨보시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재정 적자 말씀을 좀 드리면 심각하네요.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수지 엄청나게 적자가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 지금 뭐 이제 나라에서 뭐 IMF나 이런 데서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같은 거 측정을 하는데 올해 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뭐 계속해서 경기 정책이 들어가니까 네, 네. 지금 뭐 합리적으로 예측이 힘들 정도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는 왜냐하면 힘들다. 정부의 부채가 많은데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에게 세금 받아서 이자가 예, 이자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금리가 제로로 수렴하거나 마이너스가 그런 건데요. 네. 사실 뭐 일반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건 돈의 가치죠. 네. 예,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고 거기 붙여주는 게 이자고 금리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돈값인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와 돈값 그 경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성장률이 좋아 올라가니까 금리도 그래도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률 올 때 금리가 올라간 것도 맞는데 네. 5, 60년대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부채가 많을 때는 성장률에 비해 금리가 너무 낮아요.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 정책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네. 저 당시에도 미국 그때는 그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하고 뭐 이런 문헌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압박 없어. 그럼 정부가 돈 풀어. 그럼 정부가 부채 늘고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중앙은행이 사주면 되지라는 게 사실 현대화폐 이론의 골자인데요. 근데 저는 그 일본의 관료들에게 많은 뭐 외신 기자나 경제학자들이 야 너네 현대화폐 이론을 현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일본의 경제 관료들이 우린 아니야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2000년대 초부터 했고 GDP 대비 그 BOJ,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의 그 자산 중앙은행 자산 비율이 136까지 갔거든요. 미국이 36, GDP 대비 136%.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중앙은행이 네.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돈을 더 많이 푼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채권을 사면서 저금리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의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로 가면서 일본 정부의 순이자 비용 지출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빚이 많음에도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화폐 이론의 그런 어떤 그 현실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ECB가 엄청 11월에 아주 공언을 해놔가지고 12월에 메가톤급의 정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국채 많이 사고. 그럼 저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자율이 안 높아지면 일본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금리는 이 주식시장의 편이고 또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의 어떤 버팀목이 될 거란 기대가 근간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부채가 네. 늘어나더라도요. 네. 그렇지만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른쪽 그림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현대화폐 이론의 적용이라고 일본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보시면 정부 부채가 GDP의 250%가 넘어갔죠. 네. 그리고 중앙은행 계속 국채를 샀지만 네. 그래도 세율을 올렸습니다. 소비세율을 올렸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세금 올리는 게 큰 부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앙은행이 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증세 없이 그 재정 건전성이 혹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어떤 정부의 건전성이 유지가 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증세 없이는 예,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안 올라갈 거라고 믿는 것은 전부 다 중앙은행이 막아줄 거다라는 건데 네. 이미 그런 길을 갔던 일본마저도 그런 길로 한 20년 온 거지만 그런 나라마저도 증세는 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금융시장이 너무 시장이 가진 야성을 조금 무시하는 거 아닌가? 뭐 중앙은행이 다 짜서 뭐 경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처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그 중앙은행이나 관료들이 막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당장 올라간다가 저의 그 메인 시나리오는 아닌데 우리가 증세 없이 그게 언제나 유지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런 균열이 있을 때가 좀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금리에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네. 자, 그럼 저금리가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입니다. 사실 뭐 저금리라는 게 자산시장에 좋은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근데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간 그러면서 실물 경제 활력은 없었던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성숙한 자본주의 나라를 보시면요. 일본의 니케이가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사상 최고가 치고 이게 아니고요. 2013년부터 왼쪽에 파랗게 칠해진 니케이 지수가 좀 올랐지만 이때는 아베노믹스 하면서 엔저의 힘을 받은 거라고 보고요. 오른쪽에 프랑스 주가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 고점 그리고 2007년 주택 버블 때 고점 금리는 계속 떨어지면 고점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본과 프랑스 시장이 저렇게 지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성장이 없는데 주식이 될 거냐라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금리가 되지만 한국에서도 모든 주식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거의 뭐 중우장대형 산업은 밸류에이션이 싸도 안 되고 네. 뭔가 성장이 있는 쪽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금리가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순기능을 주는 건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라 그러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소한 성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이제 뭐 특히 미국이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서 어쨌든 뭐 재정 지출 이런 거 늘리면서 그런 기대를 얼마나 중앙은행과 잘 정부가 보조를 맞추면서 채권 시장의 발작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제 생각엔 투자할 때는 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중요한 팩터라고 봅니다. 예. 저금리 이꼬르 주가 상승이라는 그런 공식을 갖다가 함부로 그거 얘기하기가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도 빠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린 거죠. 그렇게 뭐. 될 그렇게도 수도 될 수 있는 있죠. 거고. 네. 그래서 그래요. 뭔가 주식은 늘 성장이 오늘도 있어야 예, 된다고 상당히 봐야지. 또 결국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증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상당한 어떤 그 규제 리스크가 있는 IT주 이런 네. 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바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11월 5일 오늘 이제 목요일 뉴욕에서 FMC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연준이 뭘 내놓을 수 있으라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이제 눈치 보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차라리 어쨌든 이제 연준이라도. 행정부가 카드를 보이고 늘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하는 거는 정말 중앙은행가들은 열 몫을 한 거고요. 재정 정책이나 관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국의 파월이라 그럼 조금 카드를 아끼면서 카드를 아끼면서 뭐 정치권도 좀 압박을 하고 공조를 촉구하고 이런 식의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일타 강사급이시다. 딱딱딱 머리 꽂히게 그냥 설명 잘해 주시네. 아, 이거 뭐 저희 뭐 이게 제 직업인데요. 예, 고맙습니다. 주간 전망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다음 주 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